저출산에 대한 대책도 부동산 대책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동산 대책의 그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국토부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의 생각과 발언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걸 꼼꼼하게 좀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실제로 궁금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제 물량이 감소한다. 네네. 그러니까 물량이 적으니까 주택 경기가 과열되겠죠. 그렇죠. 요거 어떻게 할 거냐? 네네. 요거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대답을 두 가지 스타일로 좀, 두 가지의 포인트를 갖고 대답을 했어요. 첫 번째는 주택 거래량에 대한 얘기, 화면을 좀 돌려주세요. 주택 거래량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주택 거래량이 예년의 장기 평균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절반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조장하는 정도의 우려는 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로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절반 또는 30% 준 거 알고 있는데, 이걸 각가지 정책 수단과 관계 부처를 통해서 규제 혁신이나 공급을 통해서 물량 조절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목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 공급을 통해서 주택 과열이 되는 걸 막겠다라고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택 과열이 되는 시장이 전국은 아닌 거고, 네. 수도권, 특히 수도권에서 서울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죠? 서울이 이제 주택 과열인 거고, 그리고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이잖아요. 맞습니다. 매년 3천 건. 네네. 그래서 요 3천 건의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열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거래 활성화를 이제 계속 추진해 왔잖아요. 그렇죠. 라는 거죠. 뭐 취득세, 보유세, 뭐 양도세에 관한 뭐 인하 네네. 노력은 이제 계속 할 거라는 거고, 이제 물량 공급이란 말이에요. 이제 물량 공급을 서울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역량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적죠. 할 수 있는 땅도 없고. 네. 근데 서울시장이 하는 건데, 신통을 그래서 추진한 거잖아요. 네. 신속 통합. 말 그대로 신속하게 빨리 하겠다. 이 신속 통합이 거의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제대로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지정을 하긴 했지만, 지정이 되면 뭐예요? 주민들이 진행을 안 하는. 생각보다 굉장히 이 복잡한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통으로 이 서울시에서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박을 치기엔 이제 힘든 분위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할 수 있는 게 역세권 개발과 그다음에 이제 중구 도심 개발. 네. 이 두 가지가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장 좀 약간 사활을 걸고 이제 진행을 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역세권을 갖다가 터뜨릴 수밖에 없고, 근데 역세권을 크게 해줬더니 빨리 안 해. 못하는 거죠. 단위를.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작게 하자. 네네. 그래서 역세권 규모를 약간 줄인 거예요. 네. 근데 요건 또 변동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하겠다는 의사만 있다 그러면 심의를 거쳐서 좀 크게도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역세권 쪽 개발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게는 진행을 잘 안 시켜줄 거예요. 처음에는. 좀 작게 빨리빨리 해서 많은 양을 지금 공급하려고 좀 하고 있고, 이거는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원희룡 장관이 서로 좀 의견이 합치되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신통은 사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게 빠른 시간 내에 공급하기는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죠. 신통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여기 이제 박종희 님이 아까 우리 김건대 님이 대답한 거에 대해서 역세권 개발이 개정이 되면서 좀 강화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는데, 일단은 면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 김건대 님이 얘기를 했고요. 동의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근데 이걸 왜 동의율을 높였냐면은 역세권 개발이 사업성이 좋다 보니까 여기저기 그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 지역들도 막 이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걸 다 검토를 해야 되는 행정력이 낭비가 돼요. 그래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곳들만 추려서 정말 할 수 있는 곳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이제 약간은 커트라인을 좀 높여놓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나서서 얘기할 정도로 30%라고 하지만 사실 더 줄여서 얘기한 거잖아요. 맞아요. 더 심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보시게 되면은 인허가 물량이 있고 착공 물량이 있는데요. 인허가 물량은 5년 뒤의 물량을 보여주는 거고 착공은 2년 뒤의 물량인데, 서울만 딱 꼭 집어서 보게 되면은 1년 만에 같은 기간에 30% 인허가 물량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도 30% 줄었네요. 네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얘기한 거는 수도권 얘기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착공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뒤에 이제 시장에 물량이 나오는 건데, 서울을 꼭 집어서 보게 되면은 1년 만에 65%나 물량이 감소됐어요. 그러면은 2년 뒤와 그리고 3년 뒤, 5년 뒤에 물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잖아요. 지금 현재 원희룡 장관이 공공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서 어쨌든 물량을 좀 맞춰보겠다고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서울의 물량은 서울시장이 이제 관할하고 있는 건데 인허가가 떨어지지 않고 착공에 들어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공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인허가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인허가도 다 포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착공은 60% 이상이 줄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착공은 못 건드린 거야. 너무 파급 효과가 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5년 뒤에 인허가 물량을 얘기한 거지. 30%. 그나마. 지금 당장 불에 떨어진 거는 착공 물량이 줄었다는 게 이게 가장 큰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지금 문제라고 하는 거를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너무나 이제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택지 개발도 좀 빨리 속도를 낼 것 같고 아마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도 좀 속도를 많이 내기 위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조건을 많이 완화시켜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좀 빨리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용적률 부분도 올려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재개발이라고 한다면은 단독주택이 한 60, 70% 되고 빌라가 한 30% 정도의 세대수였어요. 이제 그때는 용적률이 200% 미만이어도 단독이 많으니까 단독주택들은 용적률 뭐 60%, 70% 쓰고 있잖아요. 조합원이 작고. 네, 그래서 재개발 용적률 뭐 180%, 160% 하더라도 재개발이 다 가능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신통기획들 지역들을 가보면요. 특히 이제 중심이 되는 지역, 수요가 몰리는 지역들은 다세대 주택의 비율이 뭐 80%인 지역도 많아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한 20%, 2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이 세대수로 따진다고 한다면. 그만큼 다세대 주택이 많기 때문에 용적률을 올려주지 않으면 사업성이 안 나와서 개발을 못하는 지역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200%, 210%는 사업성이 안 나오는 지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용적률은 이제 점점 완화시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발을 서둘러도 해야 되잖아요. 도심 공급, 이 공급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우리가 완화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토부 장관이 서두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매매값과 전세값이 커플링 되고 있다. 전세가 뛰면 매매값도 뛴다. 커플링이 무슨 뜻이죠? 같이 오른다.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저 커플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거 찾아봤어. 궁금해서. 이 커플링이라고 하면 왜냐면 반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건 디커플링. 디커플링? 그건 그래서 디커플링. 연결. 톱니바퀴처럼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반대로 움직이는 것도 커플링인 거죠. 디커플링.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커플링이라고 하는 게 이 매매가가 전세값이 커플링되고 있다. 그래서 전세 시장 불안과 이 대출, 네. 대출의 매매 시장, 그죠? 요게 이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근데 첫 번째 대답한 게 역전세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대출을 풀어서 집값이 오르니까 내리려고 한다. 고 볼 수 있는데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을 늘 안정시켜야 된다. 이게 뭔 소리죠? 이게 지금 이걸 이제 그 원희룡 장관이 대답한 걸 기자들이 그대로 옮겨 쓰다 보니까 이게 되게 논리정연한 건 아닌데요. 일단 전세난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은 해소됐다라고 봐요. 왜 됐다고 보냐면은 일단 집주인한테 대출을 많이 풀어줘서 급한 불은 껐고 또 급매물도 많이 회수가 됐기 때문에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이 지금 안정시켜야 되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라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좀 틀린 게 아파트 시장은 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지금 이제 전세 가격이 또 매매 가격이 또 지금 많이 이제 상승하고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아파트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도 있고 빌라 시장도 있고 반반이죠, 또 반반. 아파트 시장, 여기 네. 단독주택 시장도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주택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전세 사기나 역전세 같은 경우는 빌라와 오피스텔이 직격탄을 맞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전세난이 해소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파트지 오피스텔과 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도 지금 굉장히 바닥을 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해결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올라가는 걸 꺾을 수 없지만 완만하게 해줘야 당사자 고통이나 시스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걸 인정한 거죠. 그렇죠. 서울. 네.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데 이거 너무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죠. 네. 이거는 좀 완만하게 만들겠다. 화살표 자체를 꺾는 건 아니다. 이건 당국의 오만이고 실패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않겠다. 단호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우상향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향은 추진하되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은 막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가 지금 현재 추세로 가는 건 아니고 우상향으로 해야지 앞으로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자재 값이 뛰어서 아파트 공급 가격 자체가 뛰었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아파트에 대한 어떤 그 하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감리라든지 공사 부분을 굉장히 강화시켰단 말이에요. 이 강화하는 것 자체가 아파트 공사비 확 뛰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승이 돼서 분양가 자체가 뛰고 새로 들어서 새 아파트가 뛰면 기존 아파트는 따라 뛸 수밖에 없어요. 기존 아파트가 잘못 지었더라도. 근데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는 괜찮다. 근데
폭등만은 막겠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전세란이 해소됐다. DSR을 풀어줘서. 근데 이거는 조금 약간 섣부른 판단 같아요. 맞아요. 예. 아까도 우리 공권대님 말씀하셨지만 아파트만 해결됐지 다른 부동산들은 아직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를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언급하긴 했어요. 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이 내일보다 싼 거 아니냐는 심리가 전반적으로 번지는 것은 맞겠다. 이건 매매 시장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람들이 급하게 사야겠다는 심리를 막겠다. 근데 우상향은 인정하겠다. 앞뒤가 좀 앞뒤가 안 맞, 지금 약간 당황한 것 같아요. 자기가 커플링이라, 제가 봤을 때는 기자가 커플링이라는 걸 물어보니까 당황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청약 시장도 과열 양상인데 규제 검토할 것인가. 청약 시장 진짜 과열이죠. 네. 지금 이제 작년 수도권. 연말에 12월 달 같은 경우는 서울의 경쟁률이 6.5대 1 정도 됐는데 네. 지금 120대 1입니다. 예. 그러니까 과열이라고 부를 만할 정도의 경쟁률이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이게 국토부 장관은 이게 과열도 관리 범위 안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지적이고 일시적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수도권. 그렇죠. 조금만 네. 얘기했죠. 근데 전국으로 확산되는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음.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이제 지방시장 같은 경우 미분양도 많이 음. 남아 있고 그 원가 자체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시간적인 텀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확산되지 않을 거지만 이게 국지적이고 일시적이라는 얘기는 서울 수도권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규제를 검토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그거는 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일일이 호응하기는 어려운 시각이다. 자, 청약시장 규제는 하지 않겠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 금리 추가 상승이 멈췄다고 보면 시장에서 빨리 움직이는 요인이 만들어질 수 있다. 요거도 인정을 하고 있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추가 상승,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는 지금 보합으로 멈췄고, 네. 그거는 당연한 거고, 이 금리, 우리나라는 이제 인하밖에 안 남았죠? 네네. 해봐야 뭐 어쩔 수 없이 환율 상승 때문에 한 번 정도 인상하는 거? 그거 말고 이제 없으니까 시장 금리 자체도 뭐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시장 금리가 많이 올라갈 일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미국 금리인 거죠.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냐 마냐인데, 이 분위기도 뭐 한 3, 4일 전까지는 뭐 파월이 네. 인터뷰 해가지고 금리가 올라갈 것처럼 되더니 최근에는 또 미국이 또 고용문화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되면서 이제 또 미국 금리도 보합적으로 거의 뭐 90% 정도 얘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오는 음. 얘기가 파월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지금 금리 그러니까 인상은 멈췄다라는 게 시장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 금리도 좀 낮아질 거고 이제 그때 갔을 때 좀 약간 과열로 움직이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 어쨌든 심리적으로 그렇게 번지면 화살표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본인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전체 시장은 이제 제대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파트는 이제 거의 회복을 했고 뭐 약간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우리 아파트가 뭐 더블 바운스로 더 떨어질 거다. 뭐 더 폭락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상승론자인가요, 저희는? 상승을 희망하는 그런가? 희망론자. 아니, 저는 상승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그거 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그냥 우선 그냥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아파트는 이제 안정세로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당연하게. 뭐 이거는 뭐 수치상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 뭐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 부분들하고 서울에 있는 집값이나 수도권 집값 가지고선 뭐라고 딱히 주장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안정세로 들어섰고 문제는 이제 비아파트. 특히 이제 오피스텔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를 규제를 풀겠다. 확실하게 풀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거 내가 봤을 때는 이것도 그 전부터 원래는 한다고 했었어요. 올 봄부터. 근데 이제서 이제 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분위기상. 그 다음에 이제 미분양 지원. 이제 지방의 이제 미분양들이 PF 문제로 계속 되고 있고, 저희도 유튜브 저희가 채널을 통해서 이 미분양 부분 정부에서 나서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미분양 관리 지역에 대한 혜택을 주면은 바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거 왜 정부에서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문제를 자꾸 곪게 키운다. 많이 했는데, 이거를 이제 드디어 손대기 시작하겠다라는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발언 안 했거든요. 네. 그 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미분양 지역에서도 대기업만 지원해주고, 중소기업은 지원 안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성토 되게 많이 했어요. 대기업만 사람이야? 그죠? 그렇죠. 중소기업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아파트 가격을 많이 못 올리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대기업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은, 마음대로 공사비나 뭐 여러 가지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뭐 기업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들이 받쳐줘야지 대기업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뉴스 보게 되면은 자 오피스텔 규제 풀리나라는 이제 예상을 하는데 원희룡 장관이
비아파트 또 미분양 이 두 가지 컨셉의 지원을 검토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어디서 얘기했냐면은 주택공급혁신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민간이 주도돼서 민간의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들 이제 국토부라든지 자문해주는 회의에서 마치고 나서 주택시장의 공급 위축이 비상사태다 라고 진단을 한 거예요. 공급이 위축되는 게 비상사태다. 특히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책 등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거예요. 그래서 좀 내용을 보게 되면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지나치게 위축이 됐다. 지금 현재 역전세 또는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서 사업을 아예 시작조차 안 하시는 건설 사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아파트가 30%, 60% 이제 줄어든 거에 비해서 비아파트들은 50%, 70%씩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단기간에 공급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공급 위축은 굉장히 단기간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이 시설, 숙박시설 같은 경우 실거주자가 보호하자는 의견이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서민들이 주거사다리를 통해서 비아파트에 대한 청년층, 서민층의 실수요자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규제 정비할 부분들은 들여다볼 것이다. 앞으로 이 규제를 풀고 지원도 해주겠다. 거래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원희룡 장관 입으로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저번 주에 라이브를 할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비아파트 부분을 갖다가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이게 너무나 역대 항상 반복해왔던 일인 거죠. 지금 착공 물량이 60%가 서울이 줄었다고 하는 거는 이제 2, 3년 있다가 아파트가 60% 정도가 입주 물량이 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공급이 굉장히 많이 줄었지만 수요도 절반 이상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열이 안 나지만 이게 금리가 조금 낮아지고 공급이 부족하다는 심리가 번지면은 수요가 살아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공급은 단기간에 못 늘어요. 이 아파트 공급을 늘리려고 하면은 5년, 6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서 준비하면 5년, 6년 후에 물량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요는 지금 늘어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1년에서 2년 사이에 할 수 있는 물량들을 공급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오피스텔하고 빌라인 거예요.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상품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을 이제 활성화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알다시피 건축업자분들이 특히 오피스텔 빌라를 짓는 분들 집 안 져요. 아예 안 져. 지금 여러분 동네 돌아다니시면은 기존에 허가내고 있는 거 짓는 거 말고는 새로 짓는 거 없어요. 철거한 거. 옛날에는 골목 하나만 놔도 하나씩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없는 게 뭐냐면 전셋값도 그렇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건축업자들이 공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공급이 없으면 어떻게 해? 아파트도 공급 안 해. 그럼 아파트 대체상도 공급 안 해. 그러면 어디서 살아? 새 아파트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럼 지금 있는 집은 집 아니냐? 집은 계속 낡아요. 낡고 이주를 또 개발한다고 이주하면은 그 사람들이 새로 갈 데가 있어야 되는데 낡은 집은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낡아지면 소실되고 사람들이 못 살 만한 환경의 집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뭔가 새 집이 계속 그만큼 차야 되는데 그 공급을 갖다 할 수 있는 게 무너져 버린 거죠. 그 단기간 내에.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를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살리려고 한다면 결국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이 사람들이 내가 집을 지면은 분양을 받겠네? 그때 가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되는 거죠. 그거는 2006년도, 7년도에도 그랬고요. 2017년도, 18년도에도 그랬어요. 그 김현미 장관이 빵이라면 아파트 찍어내고 싶다. 그러고 나서 싹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 2006년도, 7년도에도 그랬었고 그 전에도 그랬었어요. 역사는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언제 풀립니까? 오피스텔에 대한 뭐 활성화 언제 됩니까? 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공급이 부족한 만큼 수요도 적기 때문에 지금 갈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게 수요가 늘어나는 타이밍.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이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겠죠. 첫 번째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참 장님 문고리 잡는 소리 아니, 하시네. 소리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키우는데 첫 번째로 돈 벌어야 돼.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부동산 쪽으로 투자 수요가 많이 네, 수요가 늘겠죠. 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지역에 어떤 호재가 생긴다면 개발 안 한 걸 개발한대. 그럼 수요가 늘어나야 한단 말이에요.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또 폭등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용인 같은 경우도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수요가 폭등해버렸죠. 아이, 그럼요.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이 안 좋은 시기에도 폭등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호재가 있는 지역과 그 다음에 이 금리가 낮아지는 타이밍,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이 수요가 조금만 늘어나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 생각이 들면 심리적으로 확 무너져버려요. 조급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지죠. 순식간에 수요가 살려고 늘어나버려요. 하죠. 요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언제 했냐고 예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가 풀어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움직이면 좋을까? 라는 얘기를 하면은 근데 이 앞서 저 50대인데요. 뭐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GOD님께서 신님께서 이제 하셨거든요. 50대면은 이제 뭐 은퇴라든지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이제 앞으로 몸을 띄어서 수익을 얻는 시기가 지나서 이제 자본이득을 얻어야 되는 시기로 접어들게 되시거든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월 안정적인 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정적인 소득이 나오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고 월세 나오는 거 그게 가장 망고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왕이면은 변화가 일어나고 아까 우리 김건대님이 얘기했다시피 개발 호재가 있고 지역이 변화되고 가치가 높아지는 지역은 이렇게 수익형이면서도 가격도 올라가고 월세도 60만 원 받던 게 220만 원, 400만 원씩 올라가게 되는 그런 두 가지 커플링이 또 여기서도 일어나거든요. 월세와 매매 가격이 동시에 커플링이 일어나는 그런 시장들을 좀 노려보신다면 노후 대비도 되고 자산의 가치도 늘어나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투자에 대한 수익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방향을 좀 제대로 잡으시면은 앞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답변 드리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오피스텔이나 준주택에 해당되는데 업무지구를 끼고 있고 개발 호재가 있는 교통이 모여드는 그런 지역들을 미리 투자해 놓으시면은 대표적으로 성수동 같은 경우가 월세 60만 원 받다가 지금 220만 원 받아요. 그리고 월세 60만 원 받을 때 가격이 3억 5천 정도 했는데 지금 7억 5천 합니다. 그러니까 차익으로 4억을 벌었죠. 그다음에 월세로 지금 60만 원에서 220으로 뛰었잖아요. 그런 수익들을 미리 우리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그러기에 가장 좋은 지역 우리가 저번 주에 한번 해드렸잖아요. 국가 상징 공간. 네네. 그 지역을 저희가 가장 좋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호재가 있어서 수요가 가장 빨리 늘어나는 지역. 저번에 해드렸죠. 어떤 내용이었죠? 우리 프랑스의 샹젤리제 거리처럼 그런 국가를 대표할 수 있을 만큼의 좀 중요한 이런 관광 자원을 만들자라고 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청와대에서부터 서울역, 그 다음에 용산공원, 그 다음에 노들섬,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요 구간을 쭉 연결을 해서 국가상징 거리로 만들겠다라고 한 거고 사실 거기에 거리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거점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거점들을 개발을 하는 게 국가상징 공간으로 개발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입지적으로 굉장히 미래가치가 있는 지역을 본다면 이런 국가상징 거리가 만들어지는 지역은 앞으로 5년 뒤나 10년 뒤나 15년 뒤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안전하게 좀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무타운을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안에 꼭. 예, 근데 이제 업무타운 내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좋아지는 지역, 사람이 더 모이는 지역, 돈이 모이는 지역을 하는 게 좋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이 이제 여기라는 거죠. 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오피스텔들이 작년에 또는 작년 초, 재작년에 굉장히 과열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열돼서 금액이 거의 고점을 찍었다가 최근에 70% 정도로 가격이 떨어졌어요. 오피스텔들. 그럼 예를 들어 작년에 8억 하던 게 7, 80이니까 5억대 후반 6억 정도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다시 오피스텔 활성화시키고 동네가 좋아지고 하면 6억에서 다시 8억으로 이제 회복을 할 거란 말이에요. 다시 자연스럽게. 왜냐면 공급 원가가 이제 그 정도 금액이거든요. 그럼 8억으로 회복하고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잖아요. 옛날보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조금만 발생을 하더라도 이 8억짜리가 10억짜리로 이제 뛰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6억에 샀다가 10억까지 뛰는 거는 지금 그렇게 어렵진 않다. 한 7, 8년, 8, 9년 후에. 그러면 6억짜리 샀다가 10억으로 뛰는 걸 이제 보면 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오피스텔은 다세대나 이런 약간 대단지에 있는 것들, 뭐 타운하우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살 때만 중요한 게 아니고 팔 때도 중요한데 살 때는 새 거니까 누구나 다 원하고 좋고 잘 팔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팔 때도 새 거 같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관리가 되게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관리가 되게 잘 되는 회사, 아니 물건,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떤 커뮤니티가 되게 잘 돼 있어야 돼요. 10년 후에도 새 거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10년 있다가도 여러분들 좋은 가격에 팔 수 있고 또 월세까지 받아서 꾸준하게 여러분들 월세 잘 놓고 공실 없이 잘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앞으로 움직이는 시장, 좋아지는 시장, 더 빨리 상승하는 지역을 갖다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금액에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를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이 세미나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 준비를 저희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여러분 세미나 오시면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제 자세한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연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고 또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물건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댓글에서 홍운동 투자 어떠냐 물어봤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홍운동을 투자할 수 있는 금액으로 용산이나 강남을 투자할 수 있다면 홍운동은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홍운동이 나빠서가 아니라 보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현재 있다라는 거고, 작은 자본으로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희소성 높은 지역을 내가 투자를 할 수 있고, 거기도 개발이 홍은동이 일대나 서울의 외곽 지역보다 중심지가 훨씬 더 많은 개발, 큰 개발, 빠른 개발이 진행이 된다는 걸 감안하신다면 작은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거든요. 듣고 알고 안 하는 것과 모르고 못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꼭 시간 내서 오신다면은 실망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